2018년 2월 13일 하와이 주민들의 휴대폰에 갑자기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탄도미사일 위협이 하와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욕조에 넣고 매트리스로 덮었으며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죠. 38분 후에야 오발령이었다는 메시지가 왔지만 만약 진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핵폭발에서 살아남으려면 정확히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핵공격 발생 시 첫 1시간 동안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건 단 2번뿐입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첫 번째 폭탄, 코드명 리틀 보이는 TNT 12,000톤에서 15,000톤 사이의 위력으로 폭발했고, 즉시 13제곱킬로미터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생성된 화구는 지름 370m였고 표면 온도는 섭씨 6,000도에서 6,500도 사이였는데, 이건 태양 표면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두 폭탄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18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야마구치 치토무라는 사람의 생존담입니다. 1945년 8월 6일 그는 히로시마 출장 중이었는데 하늘에서 폭격기를 받고 갑자기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고 회상했죠. 그는 재빨리 도랑에 몸을 던졌고 폭발 중심에서 겨우 3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으며 고막이 터졌지만요. 그는 집이 있는 나가사키로 돌아갔는데 3일 후 두 번째 원자폭탄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에 있었고 강화된 계단실 덕분에 또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가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공식 인정된 생존자이지만 2006년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서는 두 폭격을 모두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 165명이나 더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사망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 거주민의 대다수가 살아남았는데, 히로시마에서는 약 71%가, 나가사키에서는 76%가 공격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차르 봄바는 1961년 소련이 폭발시켰는데 그 위력은 50메가톤으로 히로시마 폭탄 3,000개 이상, 또는 2차 대전에서 사용된 전체 탄약량의 10배에 달했습니다.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죠. 더 나쁜 소식은 러시아가 현재 100메가톤급 핵 어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차르 봄바의 2배인 셈이죠. 만약 그런 핵 어뢰 중 하나가 뉴욕시에 떨어진다면 800만 명이 사망할 겁니다. 2011년 미국 정부가 핵 공격 대응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들은 그런 초강력 무기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소규모 즉석 핵장치, 즉 IND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조직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마주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보고서에서도 명시했듯이 IND의 저위력 폭발은 냉전 시대의 전략적 열핵 폭발 시나리오와는 상당히 다르며 우리의 현재 이해와 민방위 계획의 대부분이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폭발하는 폭탄의 위력과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죠. 각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력이 클수록 폭탄이 강력하며 보통 킬로톤이나 메가톤 단위로 표시됩니다. 폭탄의 위력이 즉사할지일지 아니면 매드맥스가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될지를 결정하죠. 여기서 강력한 핵폭탄의 피해에 대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배 더 강력한 폭탄이 1000배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1000배 강력한 폭탄은 1000배가 아니라 130배 더 넓은 지역에 똑같이 심각한 폭발 피해를 줄 겁니다. 공중 폭발인지 지형, 심지어 날씨 같은 요소들도 폭발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다시 보면 두 번째 폭탄이 더 강력했지만 나가사키 주변의 언덕들이 일부 피해를 흡수해서 사상자가 더 적었거든요.
10킬로톤 핵장치 폭발입니다. 논의를 위해 폭심지를 런던 센터 포인트로 정하고 폭탄이 지표면에서 폭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노란색 원은 화구인데 우리의 비교적 작은 폭탄의 경우 반경이 약 200m입니다. 기억하세요. 화구의 표면 온도는 태양 표면과 비슷하고 화구 더 깊은 곳, 폭발 지점에서는 온도가 실제로 수백만 도에 달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지역에 갇히면 극도로 빠른 죽음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폭발 압력이 너무 커서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고 인간이 물리적으로 압력을 견딜 수는 있지만 허리케인급 바람과 날아다니는 파편이 합쳐져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사망합니다. 우리 IND의 경우 폭발 중심에서 470m 지점이죠. 더 멀리 나가면 파란색 원이 보이는데 이건 중간 강도 충격파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망자와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부상이 발생할 겁니다. 이제 폭심지에서 거의 1km 떨어진 곳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 녹색 원 안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인 미국인이 1년 내내 노출되는 것보다 800배 많은 방사선량을 흡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방사선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서 90% 사이라는 걸 의미하며 몇 시간에서 몇 주에 걸친 고통스러운 죽음을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메스꺼움과 두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며칠을 넘기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출혈이 생기며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원은 폭심지에서 1.4km 조금 넘게 뻗어 있으며 폭발로 인한 열 방사선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거나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도 엄청난 열기 때문에 1도 및 2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6.2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이 가상의 IND로 인해 황폐화되었을 겁니다. 약 3만 명이 사망하고 7만 5천 명이 더 부상당할 거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사망자 수에 대한 일부 추정치는 훨씬 더 암울해서 10만 명에 이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국립재난대비센터 소장인 어윈 레들레너에 따르면 13km 지점에서도 10킬로톤 장치로 인해 즉시 사망할 확률이 10%에서 20% 사이라고 합니다. 하루 봄바가 런던의 같은 장소에서 폭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지 않게도 5,000배 더 강력한 폭탄은 완전한 파괴를 일으켜 45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만 명의 부상자가 예상됩니다. 화구에서 나온 열 방사선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도 가까워지죠. 러시아가 현재 개발 중인 종말의 날, 어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폭심지의 화구에 가까이 있을 만큼 불운하다면 바닥을 칠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아직 핵 낙진의 영향조차 살펴보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핵 공격의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국립재난대비센터 부소장인 제프 슐레 겔밀치에 따르면 핵 섬광을 보면 충격파가 올 경우를 대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벽 뒤로 숨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충격파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이동하므로 엄폐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야마구치가 근처 도랑에 피신했을 때 충격파가 그를 땅에서 들어올려 토네이도처럼 돌리고 근처 들판으로 던졌거든요. 구조적으로 견고한 것 뒤에 피신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각적인 영향과 특히 폭발파로부터 보호받을 곳을 생각할 때 토네이도에 대비할 때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극적인 충격이 있을 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을 지역에 있으세요. 충격파에서 살아남더라도 슬프게도 일이 훨씬 쉬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파편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폭탄 중심부의 핵반응으로 생긴 방사성 물질과 결합합니다. 이 방사성 먼지는 강렬한 열에 의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데 여기서 보트 특징적인 버섯구름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방사성 입자들이 식으면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 낙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질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머물고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말입니다.
분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력도 잃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형 태양인 폭발은 눈에 좀 압도적이거든요. 다행히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런 시력 상실은 약 1분 정도만 지속될 겁니다. 불행히도 공격이 밤에 일어나고 어둠 속에 있다면 실명이 최대 35분까지 지속될 수 있죠. 논의를 위해 우리 가상 상황은 낮에 일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눈이 멀지 않은 게 대피소를 찾기 훨씬 쉽게 만드니까요. 최첨단 낙진 대피소를 짓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꽤 안전한 가정인데 핵 절멸이 모든 사람의 삶을 괴롭혔던 냉전의 절정기에도 미국인의 2% 미만만이 실제로 폭탄 대피소를 짓거나 지하실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 가정은 스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스위스는 전체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약 25만 개의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선 차에 머물지 마세요. 금속 문과 유리창은 감마선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너무 얇습니다. 이동식 주택도 적절한 대피소를 제공하지 못하죠. 대신 지하실이나 더 큰 다층 건물을 찾으세요. 핵심 요소는 낙진과 당신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두꺼운 층을 두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콘크리트나 벽돌인데 멋져 보이는 유리 고층 건물이나 나무와 석고로 지은 집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방사선의 99%를 차단하려면 12.5cm의 강철, 40cm의 벽돌 또는 60cm의 다진 흙 뒤에 피신해야 하죠.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겁니다. 지상 어딘가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최상층은 피하세요. 모든 낙진이 지붕에 쌓일 테니까요. 실내로 들어가는 요점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성가신 먼지 입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게 방사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대신 건물 중앙으로 가세요. 시간이 있다면 낙진이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세요. 문, 벽난로, 창문 같은 곳들이요. 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차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튼튼해 보이는 건물로 전력 질주했지만 낙진이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는 건 쉽지 않을 테니 이 예시에서는 실제로 실내로 들어가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옷에 묻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급성 방사선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고 싶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 나쁜 징조는 이미 구토를 시작했다면입니다. 소화기관이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토하는 건 꽤 많은 양의 나쁜 물질을 흡수했다는 신호이고 예후는 아마도 사망일 겁니다. 낙진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겉옷을 조심스럽게 벗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방사성 물질의 90%를 제거할 수 있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서 멀리 치워두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옷을 너무 빨리 벗으면 방사성 먼지가 흩날릴 수 있고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샤워도 꽤 유용할 텐데 비누와 샴푸를 사용해서 몸을 씻어내도 좋지만 컨디셔너는 사용하지 마세요. 방사성 입자를 머리카락에 결합시킬 테니까요. 스타일은 핵 재난의 많은 희생자 중 하나입니다. 샤워가 없더라도 세면대, 젖은 천 또는 물티슈를 사용해서 얼굴, 손, 그리고 노출됐던 신체 부위를 씻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인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신을 긁어서 방사성 물질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밖의 방사성 낙진이 이미 50%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 24시간 이내에 에너지의 80%를 방출할 것이고 2주 후에는 99%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처음 방사선이 충분히 높았다면 그 1%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오래 실내에 머무는 것이 오염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최소 처음 48시간 동안은 밀폐된 방 안에 대피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부 기관이 도움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안전한 장소를 떠나기 전에 그들의 지시를 듣고 따르세요. 장치가 터지거나 가상 비서가 자아를 갖고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까 걱정된다면 기본 비상용품 키트를 준비하는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재난 발생 시 이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가능성은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머물고 정보를 계속 확인하세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